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구분이 금강경 제9분입니다. 구분이 우리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석은 대충 했죠. 그리고 간단한 논의도 했습니다. 근데 구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 뒤에 그전에는 쭉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질 않았죠. 오늘은 유인물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읽고요, 설명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이 시대를 생존 경쟁의 시대다.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부정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만은 누가 만들어낸 뒤에 대개 이 말들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생존 경쟁하는 시대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선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남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몇 대 1. 그 다음에 직장을 갔습니다. 남과 경쟁을 합니다. 그 100대 1도 더 돼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100대 1도 더 되는 모양이에요. 그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잖아요. 또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을 갔더라도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다라는 선생 직장을 제가 오랫동안 있어 봤는데 거기 철밥통이라고 그랬어요. 경쟁 안 해도 되는 게 선생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대학 교수는 권위로 먹고 살고 누구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대학 교수 어떤 줄 아세요? 속으로는 모릅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아마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하고 남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어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맞는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존 경쟁에 이기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PR을 해요. 아, 나 이렇게 잘났다. 내 이력이 이렇게 화려하다. 내 경력이 이렇다. 나는 이런 좋은 스펙을 쌓았다.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 나를 채용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PR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뭐 15명인가 몇 명 나왔죠. 그네들은 자기의 화려한 이력, 화려한 경력, 그리고 영향력 등을 과시하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PR의 시대다. 여기에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금강경 9분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 PR 허물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 티를 내지 않고 자기 과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시대인 것을 왜 모르느냐. 요게 금강경 9분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부터 좀 다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6.25 전쟁을 났습니다만은, 그리고서는 아마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시골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래서 2학년 말기부터 이제 3학년, 약 1년 한
반 정도를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충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닌 이제 여러 해를 회고해 보면 요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이때 시골 애들이요, 지금 생각해 봐도 경쟁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컨닝을 하잖아요. 컨닝을 해도 시골 애들은 이르질 않습니다. 선생님, 얘 누구 거 보고 써요 하고 이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야, 그때 전쟁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4학년 때가 1952년이에요. 휴전이 1953년이니까 요때 한참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경쟁 안 할 거겠죠, 학생들이. 요때 서울 애들은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컨닝하면 선생님 얘 보고 써요 하고 이릅니다. 왜냐하면 얘가 컨닝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자기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자를 제압하는 하나의 수단이 이르는 겁니다. 저는 멀리 지났습니다. 제가 1954년인가가 여기 아마 6학년인데 그때 서울에서 과외 공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1954년 이후 출생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6학년 때인데 제가 저희 집에서 담임선생 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드나들면서 가방도 들어서 이제 날라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선생 댁에 갔더니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쭉 모여 있더라고요. 한 20명 돼요. 그때 한 60명가량 되는데 한 10대 명 정도가 쭉 모였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니들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묻지 모르고 대답을 안 해. 근데 공부를 꽤 잘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외 공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입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극성이에요. 얘들을 선생님 댁에 요새 같으면 담임선생 과외 못하게 돼 있죠. 그때는 담임선생 댁에 가서 과외를 해갖고서는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미리 약삭빠른 학부모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해갖고서는 이렇게 와서 과외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입시라는 게 있었고 서로 경쟁을 했고 아마 그 애들은 나보다도 인생은 생존 경쟁이다. 아마 그런 느낌을 더 빨리 깨달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생존 경쟁이다. 서로 경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하고 좀 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둔한 것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경쟁 심리가 알았으면은 전 제가 갔던 중학교보다 더 좋은 중학교에 가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인류 중학이라고 해서 별거냐 저는 그 생각이 있었고 갈 생각도 아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저는 생존 경쟁이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쟁의식도 없었고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나보다 좀 성적이 좀 덜 좋았던 애들, 제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쟤는 죽었다 깨도 나를 못 따라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공부를 덜 했던 애들조차도 고등학교 오는데 쟤가 1등 했대, 뭐 했대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경쟁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내가 무시했던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는 참 집안의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서울대학이 좋은 학교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이 괜찮은 학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대학생이 귀했던 시대이니까 대학생은 다 훌륭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위 애들은 나보다 정보가 아주 바삭해서
벌써 대학마다 랭킹을 다 매기고 어느 학교는 등록금이 적고 아마 집안이 좀 괜찮고 형제들 부모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부모님들도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었고 누님들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굉장히 둔했고 따라서 저도 무슨 뭐 인륜이 뭐니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는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별거 아니라고 봤던 애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거 나도 좀 정신 차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공부라고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애들이 하도 하고요. 그때는 1등부터 이제 50등, 우리 한 600명 됩니다. 50등까지 쭉 석차를 매겨서 아주 꼭대기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다달이 붙여요. 성적이 괜찮을 때는 기분이 괜찮은데 괜찮다가 딱 떨어지면은 고통이 심하던데요. 좀 고통이 뭔가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고통은 몸이 아프고 골골하니까 병적인 고통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성적이 확 미끄러지는 걸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때 경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둔한 거죠. 근데 둔한 건지 정확히 본 건지 아직은 저는 여기서 뭐라고 단정 짓질 않습니다. 근데 잽싼 학생들은 너 아직도 그게 인생이 생존 경쟁이라는 걸 모르느냐? 인생은 자기 PR에서 사는 시대라는 걸 모르느냐? 자기 실적을 과시하고 스펙을 쌓고 뭐 이런 자격증을 많이 쌓고 또 인류대학을 가고 이래야 성공한다는 걸 모르느냐? 아마 그렇게 주위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참 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반드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번 묻습니다. 근데 금강경 9번을 잘 보니까 부처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편을 들어주면 어때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고 편하고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긴 더 치열한 경쟁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또 특히 이제 대학 때는 그래도 좀 그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데모로 그냥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보다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풍조들이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너희들이 성적이 다냐? 우리는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다다 이런 뭐 생각이 있어서 경쟁에 대해서는 대학 때 그래도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저는 한참 뒤늦게 이제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 중에는 박사를 받은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되신 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되신 분들, 박사를 받아서 오신 분들은 미국식 수업을 그대로 가르치고 치열한 경쟁 구도를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시험도 자주 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들들 볶는 지옥 훈련을 시켰죠. 근데 저희 때는 뭐 일본에서 예전에 박사 받은 분들, 뭐 교수 중에서 5%도 안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경쟁이 심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이제 대학원 와서 보니까 그때는 교수들이 싹 바뀌었어요. 전 뒤늦게 만학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특히 미국 쪽에서 박사를 해갖고 왔고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거와 똑같은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주 그것은 뭐 시험도 자주 치고 뭐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말이 아주 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참 힘들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일본 여행을 하게 되면요. 참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요, 요새도
선생님들이 수시로 내주는 시험, 수시로 치는 시험, 또 요새 다 원서로 해요. 이과들은. 또 요새 강의도 뭐 영어로 하는 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새 웬만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지옥입니다. 오죽 지옥이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자살을 해요, 애들이. 저는 그 자살하는 학생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죽 경쟁이 심하기에 자살까지 하느냐. 근데 자살하게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게끔 요새 소위 괜찮다는 학교는 선생들이 학생을 들들들 볶습니다. 들들들 볶고 시험을 잘 쳐서 A 학점 맞고요. 성적 좋고, 그리고 이제 스펙을 쌓아요. 각종 스펙을 쌓고. 또 등등. 이렇게 해야 이제 취직이 된다네요. 요새 어떻게 보면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는 입시 학원처럼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좋은 학점을 따고 뭐 좋은 스펙을 쌓으려면 반드시 경쟁이라는 이런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하려면 남과 비교를 해야 되고, 자기 PR을 해야 되고, 여기서 떨어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PR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죠. 경쟁에서 왜 안 되나 하면 진심이죠. 그리고 조금 성공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힘입니다. 요새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탐진치 연습 도량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금강경 9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탐진치 연습의 결과로 또 탐심을 잘 부리는 사람, 자기 PR을 잘해서 홍보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다 그렇게 됩니다. 철밥통 같은 대학 교수는요, 요새는 봉급 차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논문을 좋은 잡지에 실려야 돼요. SCI급 논문을 쓰면요, 우선 한 5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연봉. 제가 벌써 퇴임한 지가 10년, 만 9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요새는 또 어떻게 더 요새는 더 심하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교수들이 이제 특히 이과 계통은 한국과학재단 같은데 이제 연구비를 신청을 합니다. 연구비를 신청할 때는 자기의 이제 이력, 경력을 씁니다. 요거 갖고 안 돼요. 자기 논문 편수를 써요. 논문도 좋은 잡지에 몇 편 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뭐 뒤따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밑에 대학원생 수가 몇 명 있느냐,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이거 많이 좋아도 대학원생 수 없으면은 연구비 안 줘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원생. 자, 이렇게 쭉 쓰고 이제 프로포잘 써서 연구비 신청합니다. 근데 연구비를 많이 따야 어떻게 해요? 대학원생한테 등록금도 대주면서, 등록금 많이 대주는 교수는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몸값이 치솟습니다. 몸값이 치솟고 대학원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여기저기서 초청 강연 불러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아주 지극히 경쟁 사회에서 삽니다. 자, 논문 써야 돼요. 부지런히 써야 돼요. 방학 때도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해외 수시로 나가서 뭐 연구 발표도 하고, 뭐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은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대학원생 많이 끌려고 합니다. 대학원생 많이 끌려고 한 게 교수들의 일이에요. 아, 그리고 몸값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몸값이 높아진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노벨상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문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몸을 담았던 학교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을 선생 노릇을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30년 정도 홍보했습니다. 근데 장사도 또 몇 년 했습니다. 장사 얘기도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장사를 했을 때가 아마 1972년 했어요. 76년까지 했어요. 그때는 장사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같이 장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 네가 있느냐. 장사하는 데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조리 기술. 이걸 랭킹 1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훈련된 종업원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된 종업원이 이제 친절도. 뭐 이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길목이 좋아야 돼요.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길목, 주차 시설. 근데 음식 조리 기술도 없고 친절도도 뭐 훈련된 종업원도 없고 길목은 천하에 나쁘고 그러니 장사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PR도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때 장사였습니다. 이 장사를 관두고 이제 결국은 나는 이게 장사 못하는 거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PR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전단지도 돌르고 요새는 뭐 카페도 개설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래요. 자, 그러고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제가 정년퇴임 얻은 그 해부터 다시 지금 하심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느냐?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꾸준히 해라. 너는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두고두고 걸려요.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조리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뭐 친절도는 우리 공부한 사람을 우선 하니까 친절도도 괜찮겠고 길목 주차장은 뭐 하는 수 없지만 우리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PR은 잔뜩 하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제 PR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방장 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마 신라호텔 주방장 왔어도 여기서는 전 별 수 없을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신라호텔 주방장 다 와서 곤드레 돌솥 아주 정성을 다 들이면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업원들이 세련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주 예쁜 얼굴 예쁜 여자 뭐 그러려면 봉급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멋진 옷을 입혀서 서빙을 잘하면 좀 나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 시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복장이라도 좀 깨끗이 입혀보자 이런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주차 시설이나 이건 뭐 하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카페는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그것도 수입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것도 돈 들여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1, 2년 흘렀는데 결국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길목이 좋고요.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파리만 날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장사를 잘 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다른 업소보다 잘해야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마치 대학 교수가 논문을 좋은 잡지에 실어야 되고 대학원생이 많아야 몸값이 올라가고 연구비도 많이 타서 유명한 교수가 된다라고 하고 노벨상까지 뭐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장사를 잘하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알게 됐느냐?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수행 발표하신 분들도 어렴풋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잘하고 건강경을 안 읽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것도 잘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건강경도 별로 안 읽었는데 결국은 장사는 계속 파리만 날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데다가 역점을 두지 말고 우리의 장기인
금강경 공부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게 됐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게 이제 금년 뭐 한 2, 3월, 1, 2월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장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봤어요. 이 주차 시설을 지금 없잖아요. 여기 주차 한 대도 못 됩니다. 근데 여기 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들이 어디다 차를 대고 먹으러 오고 싶으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말 프로가 없습니다. 주방장 두어 봤는데 주방장 둬서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금강경 공부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금강경 공부로 승부를 걸었더니 이 집의 반찬은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그래요. 그게 우리 신라호텔 주방장 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금강경 공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PR을 하고 스펙이 있는 기술자를 둠으로써 장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장사가 잘 되는 원동력이 아니냐라고 여기 구성원들이 서서히 느낀 것 같고, 그것은 두 번의 수행 발표, 홍성욱 씨와 김희종 이 두 분의 수행 발표를 통해서 어렴풋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성원들이 금강경 공부를 잘 한다라면 백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빛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 요새 신나게 금강경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경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경 9분에서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다. 제가 의역을 합니다. 자기와의 경쟁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아상을 극복하는 일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금강경 9분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PR을 해서 자기가 더 나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9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테 PR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과시하고 이러기보다도 내공을 쌓아라. 공짜가 이게 맞겠죠? 이게 한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즉 부처님 전에 복만 열심히 지어라. 부처님한테 열심히 지으면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부자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분에 주는 메시지다. 현대인들한테 알맞게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9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유인물의 내용을 좀 읽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유인물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1년 후쯤 한번 하심정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는 여기 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눈부신 영업적 성과를 이루어서 이웃집을 사서 아마 그 식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금강경 읽자 이러시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금강경 한 50년 읽었거든요. 저는 50년 읽은 경험으로 저는 제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금강경 9분이 주는 메시지고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자꾸 자기 잘난 척만 하고 PR만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부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금강경 9분을 해설하시는 분들, 스님들은요,
외람되지만 저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자 해석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불교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 불교가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이 실생활에 알맞는 메시지가 없다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금강경 공부하고, 무료급식하고, 남한테 베푸는 일을 했더니, 좋은 일을 했더니, 장사도 잘 되고, 뭐, 뛰어난 학자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면요, 불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스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논의 1번입니다. 부자, 학자, 정치인 등을 평가 시 그의 또는 배우자 선택 시, 여기 이제 총각 처녀들이 이제 선을 봅니다. 선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나의 배우자감이 될 것인가, 또는 뭐 사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디 이제 기독교를 가고 싶습니다. 어느 이제 목사, 교회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저 목사가 진짜 진실한 목사인가, 인격을 갖춘 목사인가, 말로만 하는 목사인가, 내가 여기서 의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의심이 드실 겁니다. 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법사가 뭐 정말 진짜인가, 사입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하시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 겉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이력을 보고 평가를 하죠. 경력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의 어떤 영향력, 신도수가 많다라면요, 그런 의심 들을 거예요. 신도수가 뭐 10,000명인데 여기 입시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벌써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평가입니까? 겉으로 보고 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돈도 많다, 뭐 학교도 인류대학 나왔다, 뭐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 많은 걸 보니까 인격도 괜찮다, 또 뭐 그 어머니 아버지 사이를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를 잘해준 걸로 봐서 저 남자는 부인도 잘해 우해줄 거다,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속았다가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람 한다는 건 어려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쓱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진정한 평가는 겉으로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결혼할 때도요, 고등학교 기록부까지 띄워오래요. 전 대학 교수를 몇 번 면접을 해봤어요. 예전엔 대학 교수 때는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는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대학 교수 뽑을 때는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살벌한 세상에 저 같으면 나 대학 교수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업처럼 이래요. 대학 교수 딱 몇 명 뽑아놓고요, 내가 학과장 할 때 교수 좀 뽑고 이랬는데 가서 술을 먹여보래요. 먹여서 술 버릇이 얌전하면 뽑고 그렇지 않으면 뽑지 말래요. 대학 교수 뽑는데 그런 지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술을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술 먹여가면서 그걸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평가 기준입니까? 나 같으면 떨어질 거예요. 나 술 못 먹는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떨어지고 대학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 대학에서도 이사장이나 총장이 그런 지침을 내리면서 교수 뽑으려네요. 우리 학교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난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뭐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제대로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지위, 능력, 영향력, 이제 이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 제외한 진정한 평가 방법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안 봅니다. 대학에서도요, 이제 누구 하나,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한테도 가끔 사람 하나 보내줘.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 그 됨됨이가 중요해. 이게 교수의 추천서를 보고 뽑습니다. 학점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개떡 같은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학점, 스펙, 경력, 이것으로 믿을 수 없다. 요새는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보느냐? 이제 추천서가 중요한데 한국에는 추천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생한테 네가 믿을 수 있으면 하나 보내줘라, 이렇게는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믿을 수 있는 애가 없더라고요. 그냥 친엄은 다 추천을 해주고 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라고 그래서 1대1로 교육한 것도 아니고 몇십 명 데리고 오는데 그놈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내줬더니 그냥 한 달 만에 나오고 그래서 망신당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진정한 추천이라면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어떻게 누굴 보고 찍어야 되느냐, 문재인을 보고 찍어야 되느냐, 홍준표를 보고 찍어야 되느냐, 그의 이력 경력 갖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당장 당면 내일 모레 이제 하겠죠. 그 총각 처녀들은 이제 결혼 배우자 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요것은 여러 가지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침도 제공한다는 것은 꼭 쉬운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도인한테 교육을 받아서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게놈 혁명 시대라는 말과 같이 생명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뭐 생물학과 이런 것은 인기가, 제가 이과이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았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뭐 취직 잘 되는데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의과대학이 제일 취직이 잘 되니 의과대학 인기 좋았죠. 근데 저희 같은 공과대학도 아주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순수한 학문을 하는 것, 특히 생명 쪽은 별로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생명자가 붙으면 아주 인기가 좋아요. 예전에 물리학과나 뭐 화학과 이런 것들은 아주 안 갑니다. 학생들이 안 가요. 특히 물리학과는 아주 발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화학과도 화학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뭐 그 앞에다 무슨 뭐 아주 괴상한 이름을 붙여서 내용은 똑같은데 학과 명칭만 바꿔갖고 학생들을 끌려고 그럽니다. 이게 참 눈 감고 아웅하는 시대인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생명공학은 굉장히 인기, 전망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만능이에요. 나중에 인간까지 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얘기 황석 박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 각종 뭐 비용도 다 고친대네요. 그러니까 여기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게놈 혁명 시대라는 말과 같이 생명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더욱 발달하여 유전자 검색 기술이 증가하게 된다면 언제인가 유전자 검색을 통하여 부자의 정도, 학자의 정도, 또 정치가의 역량, 즉 배우자의 됨됨이를 예측 평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피를 잠깐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유전자를 검색을 하면은 사흘 이내, 요즘 사흘보다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져요. 예전에는 몇 천만 원 했었는데 요새는 1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의 특성이나 뭐 식성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도 다 금방 나온대요. 어떤 병적 소질이나 이런 것도 나온대요. 심지어는 홍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에 붙은 이제 유전자를 검색을 해갖고서는 그이가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몽타주까지 그려서 수배를 했어요.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는. 쓰레기 버리는 이제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버릴 판입니다. 앞으로. 맨손으로 버렸다가는 유전자가 묻어서 그 유전자로 검색만 해도 몽타주를 그릴 수가 있고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알 수가 이래갖고선 범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색 기술이 발달하면 이 사람은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리고 뭐가 재주가 있고 뭐가 식성이 있고 알아요. 그리고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둔재를 천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유전자 검색을 잘하면 그의 사주팔자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타고날 때 유전자가 바뀌지 않듯이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주 보는 사람이 얘는 대통령 될 뭐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자기 팔자 정해져 있어요. 그 말 아직 안 믿으십니까? 전 믿어집니다. 유전자 정보가 게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똑똑하시네. 맞아요. 다른 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아, 우리 회사에 이사급을 누굴 원한다. 또 배우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할 때 누가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특히 복 지은 사람이 추천하면 되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배우자, 결혼을 한다. 복 지은 사람이 소개하는 거 되게 믿어도 좋습니다. 요것은 제 경험인데요. 제가 그 전에 장사를 할 때입니다. 종업원이 수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누가 추천해서 종업원을 보내주느냐가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래요. 너희 어머니가 추천한 종업원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같은 용심끼리 끌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장사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장사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끌어오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추천하면은 대개는 그 사람이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 뽑을 때 그의 이제 해놓은 업적을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잡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실었느냐를 제일 많이 보고 두 번째는 추천서를 본대요. 근데 한국은 아직 추천서가 인정에 의해서 끌려 하는 추천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냉정하게 추천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안 씁니다. 제자들이 와서 취직시켜주면은 넌 이러니까 안 돼. 이렇게 감히 말 못합니다. 몇 가지 선물 몇 개 해주면 아, 얘가 언제 선물 해줬지. 뭐 그래갖고선 제가 추천을 해줬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의 추천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냉정한 추천서는 굉장히 믿을 수가 있다. 특히 유명한 점쟁이가 해준 추천 사람은 더더욱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튼 성공한 사람의 추천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추천은 아예 받지 마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매를 누가 하느냐? 지금 행복하게 사신다면, 중매 결혼을 하셨다면, 그리고 행복하게 사신다면 그 중매한 사람은 상당히 복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전 감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이가 나쁘시다면, 중매 결혼해서 사이가 나쁘셨다면 중매한 사람은 복을 덜 지은 사람이다. 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맞으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쟁이도 없다. 복 지은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혼자 결정하기엔 덜 좋다. 우리처럼 바치는 방법을 알면 바쳐서 부처님께 여쭈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바치는 건 모르는 사람은 요새 인공지능 방법이 좋습니다. 유명한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혜보다 몇 배 더 나을 거예요. 웬만한 천재보다 뛰어날 거예요. 웬만한 점쟁이보다 나을 거예요. 컴퓨터 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점점 컴퓨터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기에 의한 조언을 받는 것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요. 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수도하시면요. 상당히 예언자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꿈, 일본 도고 제독의 꿈, 또 서양의 아주 노벨상을 받은 닐스 보아의 꿈, 수도를 한 사람, 많이 탁든 사람의 꿈은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비칩니다. 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쓸까 말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그 전날 저녁에 그 채용자에 대해서 열심히 미륵전 열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해답이 안 나오면 좋은 꿈이라도 나한테 제시되기를 바라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가 안 되면 한 사흘 해보세요. 그럼 사흘 이내에 되게 꿈 꾸어집니다. 그 꿈을 갖고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하면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도인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유명한 점쟁이라도 찾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꿈을 통해서라도 해답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방법을 적용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할 수 하는 사람한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나의 성공이나 진급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다 대고 자꾸 바치거나 미륵전열애를 하거나 금강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꿈을 통해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바로 해답을 얻습니다. 근데 바로 해답을 얻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바로 해답을 얻기 어렵다면 꿈은요, 웬만하면 꿈이 꾸어집니다. 꿈을 가지고 잘 해석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요, 그것은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점점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발달할 시대에 와서는 그 꿈을 따라잡을 인공지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꿈의 계시,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요게 또 중요하대요. 자기 기분 나쁠 때, 화날 때 내린 판단은 다 틀립니다. 홧김에 요 사람하고 결혼하자. 친정 부모가 들들 볶으니까 친정이 싫어서 시집가자. 홧김에 시집가는 결혼은 다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을 때 한 판단. 이게 가장 좋다. 사람도요, 기분이 우울할 때 채용한 사람, 대개 회사에 도움 안 줍니다. 환심이 날 때, 그때 온 사람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 소사에서 있었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 우리가 되게 일손이 부족해서 늘 일이 많았습니다. 목장 일이라는 게 늘 일이 밀려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젊은이가 왔으면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어요. 바라던 끝에 왔어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이가 아주 난장판을 치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쉬워서 사람을 되게 그리워했을 때, 너희들이 허약했을 때 온 사람은 되게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간다. 자꾸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빚진 것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허약했을 때 만난 결혼 불행합니다. 저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와 김자욱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한때 결혼해서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어서 헤어지면서 최백호라는 가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약했을 때, 서로 외로웠을 땐 콩깍지가 씌는 겁니다. 씌어서 저 사람이 구세주같이 보여서 만난, 그런 허약했을 때 만난 결혼은 다 헛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최백호 씨가 TV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기 약할 때 영원한 약속을 하지 마세요. 허약했을 때 한 약속은 다 틀립니다. 홧김에 하시지 마세요. 퇴타심 내고 법당에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시더라도 박수 받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퇴타심 나서 나가시면 밖에 나가서도 잘 안 돼요. 그럼 박수 받고 왜 나가느냐 그러지만, 박수 받고 진급이 돼서 미국 지사로 발령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 지사에 가서 잘 됩니다. 박수 받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박수 받아서 진급되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돼도 나가요. 박수 받아도.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도인한테서 들은, 어떻게 보면 저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초파일 행사를 안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를 과연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는 불교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초파일 지났어요. 근데 그래요. 여기 초파일 기념 행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초파일이라고 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표정이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대 명절이 뭡니까? 초파일 아니에요? 초파일을 기념을 하지 않는다면 언뜻 보기에 이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뭐 생일 선물 안 해주면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지극히 타당한 질문이죠. 타당한 질문입니까? 뭘 잘 모르는 질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법을 안 지키는 단체냐? 부처님을 소홀히 여기는 단체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파일 기념 행사를 잘하는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조계종, 조계사 되게 기념 잘합니다. 봉축 법요식을 전국에 중계를 합니다. 뭐 다른 단체도 뭐 육법공양이라는 화려한 의식을 해가면서 성대한 의식을 치릅니다. 자,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단체는 부처님 공경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단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질문 드리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도 꼬시기. 아니요. 그거 안 하더라도 부처님 공경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요식 안 하고 뭐 행사 안 하고 그래도 공경심 있는 게 더 중요하냐? 또는 그거를 잘 하지만은 공경심에 있어서는 별로 없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것을 더 숭상합니다. 비록 초파일 기념식은 안 해도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은 어디보다 낫고 늘 초파일처럼 지내요. 우리는 늘 초파일처럼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한 번만 중요시하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정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근데 요거만은 한번 해보죠. 논의 두 번째 보세요.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 선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가? 선직자가 사람들의 선망 또는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의 지위에 도달하면 소득심을 내어야 하는가? 소득심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질문 보면 가장 공정하다는 로마 교황식 선거 방법은 어떠한가? 부탄 국민의 행복 지수의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 알려진 국민의 교양 및 친절도, 알려진 그 나라의 경관, 알려진 국민의 범죄 정도 등이 그 나라 관광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 그 이외에 관광 요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 교황식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총장 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객관적인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한국 이런 정당에서 대표를 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면 거의 다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로마 교황을 뽑을 때 어떤 정당에서 이렇게 추기경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로마 교황을 뽑느냐 하면은 그냥 비밀로 써내는 겁니다. 추기경의 모임에서 난 A라는 추기경을 찍는다. 그래갖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몇 사람을 뽑아서 다시 선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용 틀립니다. 이제 그걸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선거 운동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가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행복지수를 객관적인 걸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전 국민이 거의 다 행복을 느낀다라면 느끼는 사람이 90%다 그러면 80%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높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복의 지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어느 나라로 관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스위스로 관광을 하러 갑니다. 그럼 스위스 경치가 좋다. 경치 좋은 것도
경치가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해. 깨끗한 것도 중요합니다. 또 친절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객관적인 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 저는 그 나라가 경치가 좋고 친절하고 등등 이런 거 갖고서는 관광의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가 관광의 최우선 지표가 되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관광에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 그중에 관광에 대한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아마 북유럽은 가장 좋은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도 제법 비쌉니다. 거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운 이제 부탄 같은 나라는 거리는 가깝지만 가격도 제법 비싸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뭐 이왕 여행을 간다면 북유럽을 가지 부탄 같은데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부탄이 좋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 이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들여다보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행에 대한 안목도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 그것을 전 더 중요시합니다. 북유럽보다는 부탄이 낫다라는 그 사람의 말,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부탄을 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이 가장 좋은 선발 기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PR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PR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제 자꾸 이제 어떤 분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을 겨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서산대사 굉장히 훌륭하죠. 서산대사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선과 귀감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한국 선종사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도인들 중에서 인기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스님들한테 인기 투표하라고 그러면 서산대사가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가다가 아마 법정 스님도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산대사는 도인이네요. 요새 도인은 법정 스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 선생님께 여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백 선생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 원효대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이가 지은 책이나 글을 봤느냐, 그 책을 보고 그 사람을 모르느냐, 되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글,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글은 참 글도 잘 쓰고 멋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낙관적인 얘기보다도 비관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도인도 훌륭한 도인이 아닙니다. 제 기준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서산대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존경을 했습니다. 선가기감이라고는 불후의 명절을 남는 분으로 봤습니다. 근데 약간 의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제 주관이 아닙니다. 그게 스승인, 보우대사가 있어요. 이 법통을 비록 명리승이지만 서산대사에게 전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리승으로 보신 거예요, 보우대사는. 어째서 내가 지극히 존경하는 서산대사가 어째서 명리승일까?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서산대사가 어떻게 명리승일까? 그의 글을 보게 됐어요. 글을 보고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 인격이 나타난다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눈에 거지가 많이 띄어. 내 눈에 부자가 많이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는 눈에 안 돼. 자, 그런 사람을 만일 배우자로 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여기 사람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거지가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지 마세요. 거지 팔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그의 마음의 표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부정적인 게 많이 띄는 사람은 그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